남편은 형, 진짜 미쳤어? 나 결혼하고 카드 다 취소했어. 지금 와이프 걸로 쓰고 있어서 카드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랬더니 그럼 재수 씨 거 빌려줘. 재수 씨 카드 딱 한 달만 쓰고 줄게요. 이러는데 당연히 저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문자로 남편을 괴롭혔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저한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보니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재수씨, 나 지금 재수씨 회사 앞인데 잠깐 나올 수 있어요? 나 카드 좀 빌려줘서 내 쓴 돈은 갚을 테니 이번 한 번만 도와줘요. 급해서 그럽니다. 물건 대금 치러야 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그래요. 이자 내려면 물건값 결제를 꼭 해야 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돌려준다고 약속할 테니.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회사까지 찾아온 아주버님을 누가 볼까 싶어 저는 일단 카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주버님, 일단 드릴 테니 언제 돌려줄지 말씀하시고 가세요. 이거 한도 많이 나오는 카드도 아니고요. 현금 서비스는 절대 안 돼요.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 카드를 거의 강탈당하듯이 아주버님에게 주고 남편에게 나중에 직접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제 카드로 물건값을 치른다고 하더니 카드깡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 카드로 500만 원을 결제했는데 뭘 돌려먹으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처음 한 달만 저한테 할부금이라며 돈을 입금해 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가족끼리 돈 문자 얽혀서 기분 나쁜 일 생기는 거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은 정말 얼마나 기분 더러운 건지 모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는 당해본 적도 없고요. 주변에서 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친정 부모님한테는 속상하실까봐 말도 못 꺼냈고요. 그 일이 있고 나니 더 이상 정말 못 참겠어서 남편하고도 싸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댁과 연 끊고 살겠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도리만 하는 거에 더할 생각은 당연히 없었고요. 아무리 싫어도 시댁이니 정말 남편을 생각해서 얼굴만 보고 살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니 기본적인 도리만 하려는 그 마음조차 완전히 산산조각 나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렇게 미적지근하니까 아주버님이랑 어머니도 오빠 우습게 하는 거야. 오죽 우리가 우스우시면 시도 때도 없이 우리한테 돈을 달라 하시겠어?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나중에 더 큰 덤터기 쓰기 전에 오빠도 정신 차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아니다. 계속 이런 일 생기면 나 오빠랑 이혼하는 것도 생각할 거야. 아무리 우리 둘이 잘 산다고 해도 주위에서 가만히 안 놔두는데 부부 사이가 별탈 없겠어? 나 오늘 이후로 시댁 가족하고 연락 안 하고 살 거야. 명절이든 생신이든 이제 오빠 가고 싶으면 혼자 가. 난 안 가. 더 이상은 오빠 가족이랑 엮이기 싫어. 제 말에 남편은 펄쩍 뛰면서 미안해. 나도 우리 식구한테 이젠 질린다. 너랑 처갓집 식구들 볼 면목도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영 끊고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 나 당신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이 틀어주고 싶지 않아. 우리 식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 이후로 시댁 가족들 전화는 전부 차단했습니다. 돌아오는 추석이고 설날이고 아무것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남편도 한 번쯤은 가자는 소리 할 만도 한데 제 의견 존중해줬고 본인도 연락 끊고 살았어요. 물론 어머님이 가만히 있으실 분은 아니었죠. 남편한테 전화도 해대고 화도 내시고 어마무시하게 괴롭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학생 때부터 모든 걸 형에게 양보하고 금전적으로 착취를 당해서인가 이번 기회에 그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싶어 해서 시어머니와 형에게 냉정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목표를 3년 안에 내 집 마련하는 걸로 정하고 둘이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결혼하고 1년까지는 시댁 돈 치닫거리를 하느라 돈이 안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시댁과 연을 끊어버리고 둘이 보니 돈이 잘 모이더라고요. 한 사람 월급은 거의 다 저축을 했어요. 한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알뜰하게 생활하니 거의 6천만 원이 넘게 모았는데 그러다가 정말 운 좋게
제가 고양시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어요. 중도금 무이자에 계약금도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정말 좋은 분양 조건이었어요. 저희는 아파트 청약 당첨을 자축하면서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거라고 서로 수고했다 격려해줬죠. 그렇게 입주일 날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새 아파트 입주를 얼마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 3년이 넘게 시댁과는 연락을 안 하고 살았고 서로 틀어지는 바람에 어머니도 저희한테 연락은 물론 한 번도 찾아오신 적 없었어요. 처음에야 연락 안 하고 안 찾아가는 거에 노발대발하셨지. 시간 지나니 괴롭히지 않길래 그런가 보다 했었고요. 물론 남편과는 전화 연락은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 안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했고요. 그런데 남편과 쉬고 있는 주말에 느닷없이 어머니가 아주버님과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껄끄러웠지만 이미 오셔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양반을 어찌 돌아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들어오시라 했습니다. 느낌에 그냥 우리 얼굴 보러 오신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지만요. 어머니는 들어오셔서 저희한테 잘 지냈냐 한마디 없으시더군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한다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너희 아파트 입주한다고 들었다. 어찌됐든 집 산 거는 잘했다. 참, 너 얘기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형네 왜 이혼한 거 알고 있지? 애는 지 엄마가 키운다고 데려갔다. 아주버님 내외가 이혼하셨다는 건 금시초문이었기에 좀 놀랐지만 속으로는 형님이 똑똑하게 잘 결정하셨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 같아도 시아주버님 같은 남편이면 이혼각이니까요. 남편은 어머니에게 이 사람은 몰라요. 내가 형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었고요. 근데 오늘은 무슨 일로 연락도 없이 오신 거예요? 남편이 물으니 어머니는 네 형 이혼했는데 너는 동생이 돼서 측은하지도 않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영 끊고 사니 좋아? 엄마도 너한테 할 만큼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동안 키워준 거, 대학 보내준 거 너는 부모한테 고맙지도 않아? 남편은 애써 참고 있었는데 어머니 말을 듣더니 얼굴이 점점 환한 얼굴로 변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아주버님이 이러는 겁니다. 엄마, 이런 말은 나중에 하고 일단 우리 급한 용건부터 말해야죠. 상은아, 다른 게 아니고 너 입주하는 아파트 말이야. 어차피 대출 받을 거잖아. 그럼 풀 대출 받아서 현금 2억만 좀 해줄 수 있냐? 내가 알아봤더니 너네 아파트 완전 대박이던데 중공 나면 분양가보다 훨씬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대출 받아서 그걸로 전부 잔금 치르고도 남을 거잖아. 니들 지금 사는 전세도 3억짜리라며. 여유자금 우리 2억만 해줘. 엄마랑 나랑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겨서 부탁하러 왔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요구인지 기가 막혀서 저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을 보니 남편 역시 기가 막혀하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형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형이 뭔데 우리 아파트를 알아보고 말고 해? 참, 정말 어이가 없어서. 형은 뭘 했길래 집을 날려? 그거 엄마 집 아니야? 재산이라고 딸랑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 한 채가 다인데 형이 그것까지 말아먹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엄마, 대체 어찌된 일인지 일단 말 좀 해보시죠. 어머니는 어쩌겠니? 형이 마지막으로 도와달라는데 도와줘야지. 집 팔아서 사업자금 돼줬는데 부도 났다는데 어쩌겠어. 그래서 네 형 이혼한 거야. 당장 우리 갈 데 없는데 어쩌냐, 어? 형 집도 전세인데 네 형수 때문에 빼줘야 할 형편이라 그래. 니들이 여유되면 우리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아니면 내가 니들하고 당분간만 같이 살면 안 되겠어? 그러길래 저도 그때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큰 소리를 좀 냈습니다. 어머니, 아주버님, 저 이제 시가 식구 빈놀이에 같이 낄 생각 없어요. 당연히 제 남편도 그렇게 두지 않을 거고요. 어떻게 저희한테 집 담보대출금을 달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갚겠다고 해도 못 믿어온데 그동안 저희한테 한 거 생각하면 저 당연히 돈 못 빌려드려요. 그리고 저 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요. 저 그럴 생각 없어요.
자꾸 이러시면 저 남편도 다 필요 없고요. 형님처럼 이혼할 생각도 있거든요. 둘째 아들도 이혼하시길 바라시는 건가요? 제 말에 어머니는 너 정말 괘씸하다. 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있는데도 가족을 나몰라라 한다는 거야? 내가 니들하고 계속 같이 산다는 것도 아닌데 정말 이럴 거니? 이러면서 짜증을 내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볼 땐 아주버님 망친 거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저 같으면 집 털어먹기 전에 아들 내쫓았을 거예요. 어머니는 막내 아가씨가 왜 엄마랑 오빠랑 연 끊고 사는지 모르시겠어요? 저 같아도 그러겠다고요. 어머니 같으면 시누이가 나중에 시집가서 저 같은 상황 되면 돈 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돈 내놓으라, 같이 살자고 하시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말하니 시모는 3초간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부부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서로 가족 때문에 곤란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 서로 도와야 되는 거다. 그럴 때마다 이혼한다는 소리를 할 거니? 하면서 오히려 저희 부부를 혼내시는 겁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저도 결혼해보니 제 와이프랑 제 가정이 더 소중하고요. 더 이상은 우리 가족 때문에 저도 힘든 거 싫고 제 와이프 스트레스 주는 것도 싫다고요. 저희 돈 절대 못 해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고요. 같이 사는 건 더더욱 싫어요. 말 나온 김에 저희 결혼할 때 원래 주기로 했던 제 적금 쓴 거 3천만 원 그것도 돌려받아야겠어요.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했나 본데 저 이제는 못 참겠네요. 형, 집 빼면 내 3천부터 줘. 솔직히 나 직장 다니면서 형한테 들어간 돈 다 합치면 5천도 넘을걸? 근데 3천 받는 걸로 끝내줄 테니까 확실히 돌려줘. 안 그러면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다 돌려받을 줄 알아. 야, 이 자식아, 너 진짜 이럴 거야? 소송이라니, 임마, 그게 형제간에 할 일이냐? 내가 지금 다 망한 마당에 너한테 줄 3천만 원이 어딨냐? 그거라도 있었으면 내가 여기 와서 너한테 이런 소리 하겠어? 너 부모 형제간에 이러는 거 아니다. 서로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이러면 너도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는 거야. 세상 사는 이치가 그래. 형 말대로 해라. 우리 가족 살리려면 네가 도와줘야 하는 거 몰라? 세상 사는 이치? 형은 가족들한테 할 도리를 얼마나 잘하고 살았길래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형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도 없어. 돈 빌려달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당당하게 없어서 못 갚는다 소리가 대체 몇 번째야?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굴어야 대접받는 거야. 나한테 가족이란 이름으로 책임지라고 엮지마. 엄마, 형,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좋은 말 할 때 가시고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남편은 어머니와 형을 문 밖으로 떠밀듯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시면서 저한테 악담을 하셨어요. 이래서 집안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거다. 너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집안 이런 문제 없이 화목했어. 부모를 잘 모셔야 집안이 잘 되는 것이. 네가 형제사 이간질 시키고 속좁 깨구니까 집이 망한 거다. 나도 너 며느리로 꼴 보기 싫다. 이러시길래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어쩜 아주버님이 망한 걸 왜 제 탓을 하세요? 혹시 형님한테도 저한테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형님도 못 참고 이혼하죠. 그렇게 큰아들만 싸고 도시니까 형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잘난 아드님 계속 끼고 사세요. 저 오늘이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듣는 거 마지막으로 알고 있을게요. 다시는 저희 집 오지 마세요. 그 사건 이후로 저뿐 아니라 남편은 철저하게 시댁의 연 끊고 발 끊고 지냈습니다. 남편 역시 앞으로는 전화 연락도 일절 안 하고 아예 없는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겠다네요. 하도 속상해서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집 분양받은 거 알고 친정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남편 역시 친정이 도움 준 걸 많이 감사해했고 처가에도 참 잘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남편을 많이 안타까워하시기도 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한테 그 난리가 있었던 얘기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도 자기 가족인데 네 신랑도 아들 돼서 안 도와주고 싶었겠니? 이서방이 현명해서 네 말 잘 듣고 했으니 부부 사이도 분란 없었던 거야. 너도 이서방 많이 다독거려줘라.
네 시엄마도 참 어찌 그럴 수가 있다니. 가정구린 자식이 아니보다 본인이 우선이고 장난만 내세우는 사람이라 네 신랑 마음고생 심했을 거다. 우리 신랑 진짜 마음고생 많이 했어. 아마 나한테 말 못한 것도 많을 거야. 근데 지금은 아예 연락 끊고 사니까 속 편한가 봐. 지금이야 그런데 나중에 애 생기면 보고 살자고 맘 바뀌는 거 아닌가 그게 걱정이지. 엄마는 그래도 부모 자식 천륜이 그렇게 무자르듯 끊어지는 게 아니라면서 걱정해 주셨어요. 어찌됐든 지금은 먼 미래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생활에 하루하루 행복한 걸로 만족하고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돈 없어서 못 갚는 거? 그거 솔직히 그 돈이 막 집안채값 될 만큼 큰 돈도 아닌데 형제지간에 여건이 안 되면 봐줄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보다 젊은 우리 부부가 더 금방 돈을 버니까요. 그 정도 능력은 된다 생각해요. 저 역시 재수 없으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저도 가족들한테 손 벌리는 거나 아쉬운 소리 했을 수도 있죠. 사람 관계는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아주버님도 저러시다가 잘 풀려서 우리보다 더 잘 살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면 최소한 지난날에 대해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며느리가 아랫사람이라 사과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형보다 아래이고 하찮아서 사과를 안 하는 걸까요? 저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결혼 전부터 돈 때문에 개고생 시켜놓고 이런 요구까지 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갔고 시댁과 연을 끊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 같은 자식이라지만 다 아퍼준 자식은 왜 불효를 하고 오히려 혜택 못 받고 자란 자식이 효자 노릇을 하게 되는 걸까요? 남편은 저랑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마 버는 족족 다 시어머니와 형님께 다 뜯기고 살았을 거라면서 저한테 고마워합니다. 저희 부부는 그 후 새 아파트에 입주해서 결혼할 때 간소하게 마련했던 살림들 제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하나씩 바꾸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시댁과는 더 이상 연락은 안 하고 살 거라는 겁니다. 남편 생각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 낳아도 안 보여주고 살 생각이에요. 제가 너무 독하다 하실 수도 있지만 어영부영 또 그렇게 시댁에 이용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못된 며느리 독한 년소리 듣고 사는 길을 선택할래요. 제 사연 재미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댁 때문에 속 터지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얘기 듣고 힘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대리만족으로 속 시원하다 느끼셨다면 전 만족하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 사연이 흔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 경우처럼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진짜 있다는 거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털어놓으면 제 마음의 상처가 조금은 아물까 하여 어렵게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은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 사랑? 대부분 사랑이라고 대답하시려나요?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마음으로 결혼한다지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부부는 사랑이시고도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은데요. 믿음이 깨지면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살 이유는 없는 겁니다. 거기다 그 믿음이 인간에 대한 배신이라면 더 함께 할 수가 없겠죠. 기가 막힌 제 사연 들어보시고 많은 인생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기가 막힌 저의 이야기는 결혼해서 11개월 때쯤인가 아직 돌도 안 된 제 아들과 저 친자 확인 대조검사를 했는데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부터 시작합니다. 친자가 아닐 확률 99.9%. 결과지를 본 순간 머릿속이 온통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더군요. 일단 검사 결과를 알았을 때 제 아들이 저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친자 확인 검사를 한 것은 어머니만 알고 계셨고요. 사실 저에게 친자 확인 검사를 강력히 권한 것도 제 어머니셨습니다. 영준아, 너 엄마 말 허투루 듣지 마. 아무래도 엄마는 얘 보면 뭔가 꺼림칙하다.
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피부 때깔이야 그렇다지만 눈이며 코며 어디 하나 널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잖니? 요즘은 친자 확인 검사하면 일주일도 안 걸려서 금방 결과 나온다지 않니? 결과가 니에면 다행인 거고 만약에 아니면 너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는 거다. 마도 참, 아무리 노파심이라도 왜 그런 말씀하고 그러세요? 어머니 말씀에 처음에는 검사하지 않겠다며 마다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과 제가 어디에 하나 닮은 구석이 없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검사를 계속 권유하셨지만 저는 처음에는 검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내 자식이 아니라면 어찌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어머니가 제게 검사를 권유한 날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는 제 자식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 거죠. 이런 사달이 왜 일어났는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올릴 때가 아내가 임신 16주였을 때였고 친자 확인을 한 시점은 아이가 이제 6개월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제가 결혼한 건 코로나 터지기 전인 2019년도였습니다. 제 와이프를 어찌 만났냐면요. 결혼 안 한 제 친구들과 강원도 놀러 갔다가 여행지에서 만났습니다. 여행지에서는 사랑에 금방 빠지기 마련이지요. 우리도 셋, 그쪽 여자들도 셋. 이렇게 놀다가 술도 마시게 되었는데 나누다 보니 글쎄 사는 곳도 전부 부천, 광명 이렇게 가깝더라고요. 다들 이런 우연이 어딨냐며 집에 돌아가서도 만나자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그중 제 눈에 자꾸 들어온 여자가 헤어진 제 와이프였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일상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여자가 자꾸 생각이 나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다시 만나자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갖고 술도 마시고 같이 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동안 어울려 지내며 서로 많이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제 마음을 그 여자한테 쉽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또 확신이 들지 않았거든요. 만나다 보니 저와 성격도 정반대에 가정환경도 많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때는 30이 막 넘은 나이이다 보니 그냥 좋다는 맘만 가지고 직진이 안 되더군요. 그런데 그놈의 술이 원수죠. 제 인생은 친구들과 모임에서 술을 진탕 먹고 한 번의 실수로 그 여자와 잠자리를 하게 되고 나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처음부터 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각본처럼 짜인 듯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했고 친구놈들은 여자들을 불렀죠. 2차, 3차. 그날은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왜 그리 많이 마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야, 영준아, 정신 차려라. 아, 이 자식 취해서 정신도 못 차리네. 야, 임마, 우린 갈 거니까 정신 차려. 혜미씨, 이 자식이랑 같은 동네죠? 술 더 안 마시고 집에 간다니까 이 자식 부탁 좀 할게요. 우리는 한 잔 더 하고 갑니다. 네, 제가 같은 방향이니까 집에 잘 데려다 드릴게요. 아마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뭐라고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 안 간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여자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눈을 떴을 땐 집이 아닌 다른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눈 떠보니 모텔에 여자와 밤을 보내고 같이 한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미안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우리 집은 같이 잔 건가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우리 같이 잤잖아요. 뭐 지금 보니 되게 곤란해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이런 걸로 달라붙고 하는 여자는 아니거든요. 오해했다면 미안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뭔가 순서가 바뀌어도 단단히 바뀐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렇게 여자를 사귀게 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서로 어색하게 헤어지고 나서
왠지 한동안 허무하고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는 물론 친구들과도 연락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나 갑자기 그 여자가 제게 연락을 해서는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있으니 우리 좀 만나죠? 제가 영준 씨 퇴근 시간 맞춰 회사로 갈 테니 나오세요. 문제가 생겼네요. 혜미 씨의 말에 저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날 한 달 만에 만난 그 여자는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아무래도 영준 씨 애인 것 같고요. 어떡하실래요? 이미 생긴 애를 없앨 수도 없고. 저 책임지셔야겠는데요? 네? 임신이요? 그게 무슨... 그럼 혜미 씨 말은 지난번에 그 일로 우리 사이에 애가 생겼다는 건가요? 네. 그 일이 아니면 뭐겠어요? 저도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아니 여러 번도 아니고 어떻게 한 번에 그게 가능한가요? 제 말에 그 여자는 기분이 살짝 나쁜 듯 했습니다. 뭐 그거야. 날짜가 맞아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건가요? 책임지실 거예요? 말 거예요? 저는 난데없이 아기가 생겼다는 혜미 씨 고백과 책임지라는 요구에 조금 시간을 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찌 제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나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부모님들께 어찌 허락을 받는가였습니다.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라 혜민 씨 부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턴 여자친구가 된 거네요. 아이가 생긴 걸 알고 교제를 시작한 거니까요. 여자친구 부모님들은 임신 사실을 들으시고 결혼 허락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친구 부모님은 아버지가 재혼하신 거였어요.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빠랑 살았고 친엄마는 재혼해서 사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집에 처음 가서 느낀 거지만 한눈에 보아도 저희 집과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 보였습니다. 지은 지 30년도 더 되어 보이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방 2칸짜리 오래된 아파트에 화장실에는 수압이 낮아 물을 틀을 때마다 양수기가 돌아가는 저는 생전 그런 아파트는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좀 걱정이 되더군요. 결혼은 현실인데 이 여자가 모아놓은 돈이 있기는 할까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희 어머니이죠.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처음 보고 나서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일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예감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자친구가 뭔가 음흉스러운 데가 있고 눈빛이 깨끗하지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준아, 너 꼭 걔랑 결혼해야겠니? 엄마는 뭔가 모르게 마음이 개운치가 않다. 걔 직업도 마음에 안 들고 말하는 것도 보아하니 이런 말 하는 거 좀 그렇다마는 교양머리도 없어 뵌다. 그 아이 말이야. 정말 영준이 네 아이가 맞는 거니? 어머니, 잘못인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놔둘 순 없어요. 결혼하면 어머니한테도 잘할 거예요. 제발 저 믿어주세요. 어머니는 그 여자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든다 하셨지만 저는 여자친구가 임신한 거를 알았고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이었고 어머니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사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내가 결혼 16주 접어들 무렵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간호조무사였는데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당연히 모아둔 돈이 있을 리 없고 집도 그렇게 넉넉지 않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집, 혼수, 결혼비용, 출산준비 등 전부 제가 다 했고 임신한 아내를 위해 결혼준비 처음부터 제가 고른 것 중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당분간만 모시고 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도 집을 장만하기에 충분치가 않았어요. 아이 태어나면 아무래도 부모님 도움이 필요하니 같이 살면서 아이도 맡기고 돈을 모을 생각이었는데 아내는 강력하게 분가를 요구하더군요. 나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건 정말 싫어. 스트레스 받으면 애 떨어질 수도 있는 거 몰라? 부모님이랑 같이 살 거면 대체 결혼을 왜 해? 난 절대 싫어. 같이 살 거면 당신이나 같이 살아. 대신 나랑 우리 아기 살 집 내놔. 당신이 저지른 거니까 그 정도는 책임져야지. 알았어.
계속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싫어? 어머니가 뭐 나 좋아하시긴 해? 대놓고 날 싫어하시고 뱃속 애기도 의심하시는데 당연히 싫은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니랑 같이 사느니 그냥 애 낳아서 혼자 기르겠어. 결혼 전에 워낙 저희 어머니 때문에 아내가 마음고생한 걸 알기에 그때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정말 큰맘 먹고 32평 아파트를 장만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저희 신혼방을 차렸고요.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워야 하니 간호조무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제가 정말 어느 하나 맞는 구석이 없다는 걸 하루하루 느꼈습니다. 아내는 살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위생관념도 없고 청소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못해서 항상 배달 음식 먹고요. 바라지도 않지만 결혼해서 아침밥은 당연히 얻어먹은 적 없고 저녁에도 된장찌개 한번 얻어먹은 적이 없네요. 네, 다 좋습니다. 집안일이야 제가 하면 되고 먹는 거는 사 먹는다 쳐도요. 더 큰 문제는 결혼 전부터 저희 어머니가 반대를 많이 한 것이 아내에게도 마음에 응어리가 졌던 건지 아내와 어머니 간의 구부 갈등이 정말 심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집의 경우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개념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결혼하고 나서 명절 때였는데 음식하기 싫다며 시댁에 안 가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다른 집도 그러겠지만 보통 명절 하루 전날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못마땅한지 저한테 이러더군요. 내가 얼굴도 모르는 시할아버지랑 죽은 사람들 위해서 음식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밥상에 절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배도 불러오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힘들고 나 그냥 안 갈 테니 당신만 가. 그런 게 어딨어. 결혼해서 명절에 나 혼자 본가를 가라고? 그냥 가자. 우리 집 식구들 없어서 음식 많이도 안 해. 그리고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 테니까. 제가 달래고 가자고 하는데 아내는 갑자기 급발진하며 화를 내고 심지어 욕까지 하며 지랄을 하길래 결국은 그냥 저만 갔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왜 혼자 오느냐고 물었죠. 넌 명절에 마누라도 없이 왜 혼자 오니? 네 마누라는 어째 결혼해서 첫 명절에 시댁에 안 올 생각을 해? 배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구만 벌써부터 못 움직이겠다니? 이미 어머니는 기분이 상하셔서 이렇게 물으셨고 엄마, 와이프가 몸이 안 좋대요. 병원도 다녀왔는데 움직이지 말라 그러네. 그래서 그냥 오겠다는 거 내가 쉬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지는 손가락이 없어? 전화 한 통 시어른한테 못한다니? 어찌어찌 둘러댔지만 저희 부모님 이미 마음이 좀 상하신 눈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려 하니 어머니가 영준아, 그래도 처갓집에는 다녀와야지 이러시길래 와이프도 안 간다는데 저 혼자 가서 뭐해요. 그냥 다음에 가죠 뭐.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다. 네 안 사람 안 간다 그러면 너 혼자라도 인사드리고 와. 어머니 등살에 용돈 봉투랑 과일 한 박스 들고 처갓집 갔더니 황당하게도 이미 마누라는 와 있었더라고요. 시댁은 안 와도 자기 집은 오네요. 장인 장모는 시댁서 와이프가 음식 다 하고 차례치 내고 넘어온 줄 알고 있다더군요. 집에서 실컷 쳐놀고는 시댁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더군요. 임신해서 몸이 힘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100번 이해하려 해도 너무 개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가만 보니 아내 성격을 제가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결혼 전 충분히 사귀는 시간이 없었던지라 아내에게 그런 폭력적인 면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아내는 한마디로 성격이 불입니다. 참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일단 화부터 내고 보는 그런 타입인데요. 본인이 화가 나면 사과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안 참고 같이 말싸움이라도 하게 되면 소리부터 꽥꽥 지르고 봅니다. 싸움을 해도 끝장을 낼 게 아니면 어떻게 좀 뒤를 생각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와이프가 성질내는 거에 화나서 같이 싸움이라도 하면 정말 눈이 뒤집어서 난리를 칩니다. 한 번은 어머니랑 아버지가 임신한 며느리 맛있는 거 해먹이겠다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도착하시기 전 30분 전에 사소한 일로 싸우고는 자긴 죽어도 시어머니 얼굴 보기 싫다고 두 사람 다 오지 말라고 집에 못 들이겠다고 난리를 친 적도 있습니다. 만약 집에 오면 음식 다 집어던질 거라고 난리를 치는데 분명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 결국 부모님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셨고요. 제가 나가서 부모님 저녁 식사 사드리고 온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영주라, 너 엄마한테 말 안 하는 거 있는 거 안다. 너 와이프랑 문제 있지? 지금 말해봐. 대체 뭐가 문제인지 엄마도 알아야겠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엄마 오기 전에 조금 다퉜는데 아직 풀리지가 않아서 내가 같이 있기 불편해서 밖에서 보자고 했어요. 엄마가 이러시길래 걱정 끼치기 싫어 애써 둘러대긴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 눈에는 자식이 뭔가 안 풀리고 근심이 쌓여간다는 거 당연히 보이겠죠. 그 후 다툼이 있을 때마다 와이프와 같이 미친 듯이 싸워도 보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달래도 보고 별짓 다 해봤지만 결국 소용이 없어서 그냥 싸울 일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가 삐걱거림에도 불구하고 야속하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죠. 그동안 아내와의 사이에 있었던 크고 작은 다툼들 다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저 정말 기뻤습니다. 그때는 저희 어머니도 진심으로 제 아내에게 아가 수고했다. 네가 정말로 욕봤다. 라며 진심으로 다독여 주셨고요. 저 역시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니 아내와의 다툼도 줄이고 되도록이면 내가 이해하고 살자고 다짐도 했었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아들이 쌍꺼풀이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아직 피덩이라 몰랐는데 이제 아가 얼굴도 이쁘게 알아보겠는데 쌍꺼풀이 있더군요. 저는 쌍꺼풀이 없습니다. 제 아내도 쌍꺼풀이 없고요. 아내는 지금 성형을 했기에 쌍꺼풀이 있습니다. 그걸 알기에 긴가민가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쌍꺼풀이 있기에 쌍꺼풀 유전 형질이 제 아들한테 유전돼서 발현됐나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이를 낳고도 나아지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리 집안일이 하기 싫어도 아이가 있으면 치우고 살아야 하는데 퇴근해서 오면 아이 젖병이 아침에 있던 그대로 씻지도 않고 다른 그릇들과 설거지통에 섞여 있습니다. 아이 공갈 젖꼭지는 여기저기 굴러다니고요. 기저귀는 똘똘 뭉쳐 쓰레기통에 넣어놓아야 하는데 풀어 헤쳐진 거 아무데나 놔서 제가 밟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생활도 엉망이 되어가더라고요. 저도 힘든데 일하고 돌아와 아내 치닥거리, 아기 치닥거리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밤에 아이가 울면 분유 타주는 건 늘 제 몫이었습니다. 쌓여있는 빨래와 설거지 온갖 집안일 하다 보면 현타가 오더라고요. 대체 결혼은 왜 했나 하고요. 그런데 웃긴 것이 그렇게 집안일에 관심 없고 아기는 신경도 안 쓰면서 아내는 또 외모 꾸미는 거는 좋아합니다. 자기 손톱, 머리하러 미용실 가고 한 달에 몇 번씩 쇼핑은 하고 삽니다. 즉 자기 몸뚱이만 챙깁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멀쩡한 여자랑 잘 산다 합니다. 그러니 저만 미칠 지경이죠. 정말이지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을 수 있을지 저도 이제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말하면 특히 여성분들 저 욕하겠지만 와이프랑 다투고 미친 듯 성질 부릴 때면 한 대 후려치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속으로 든 생각이 내가 언젠가는 제가 아내를 때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결혼 생활을 내가 과연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점점 없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반찬을 해다 주시면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요. 어머니는 아들 집이라고 연락도 안 하고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와이프에게 전화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머니 전화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예, 영준아, 애미가 왜 이리 전화를 안 받니? 엄마 지금 네 집에 다 와간다. 반찬 좀 주고 가려는데 아니 얘는 애기랑 어딜 나간 거야? 비밀번호 알려주면 들어가 있을 테니 알려줄래? 이러시길래 비밀번호 알려드렸습니다.
그 후로는 전화가 없으시길래 별일 없이 반찬 놓고 가셨겠거니 생각했죠. 퇴근 시간이 다 된 시간에 어머니가 전화를 또 하셨더라고요. 어머니가 회사 근처 카페에 계신다며 저더러 내려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 너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 놀라지 말고. 나 원참. 너 엄마한테 고작 이런 꼴 보이려고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한 거야?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인데 그래? 너 오늘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오늘 네 집에 다 도착했는데 애미가 전화를 안 받길래 그냥 집으로 올라갔다. 근데 문 밖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는지 우리 아기가 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급하게 현관문 열고 들어갔어. 세상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젖병은 옆에 쓰러져 있고 애기가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다 쉬었더라. 애기만 놔두고 네 마누라 없길래 엄마는 어디 잠깐 슈퍼라도 갔나 했어. 네? 애기가 혼자 있었다고요? 그래서요, 엄마? 제가 놀라서 묻자 어머니는 얘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애가 한참을 그리 울었는지 아무리 안고 달래도 울음을 안 그치길래 둘러엎고 네 마누라 기다릴 겸 1층으로 내려갔다. 애기 업고 걸어서 아파트 입구 편의점까지 가는데도 네 마누라는 안 보이고, 그래서 거기 큰 길까지만 나가볼까 하고 있는데 입구에 차가 한 대 서더니 거기서 네 마누라가 내리는 거야. 그것도 바로 엄마 코앞에서. 애미는 내가 거기 서 있는 줄은 몰랐나 봐. 엄마가 보니 운전석에 웬 젊은 남자가 타고 있더라고. 어디 갔다 오냐고 아는 척 했더니 네 마누라가 깜짝 놀라더라. 그리고 차는 바로 가버리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지 알겠니? 어? 아기 집에 놔두고 차 타고 어디 갔다 온다는 게 정상이야?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렇지 남자 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 왔겠니? 어디 다녀왔냐니까 너는 알 거 없다고 그러더라. 엄마 너무 화가 나서 애기 바로 건네주고 그냥 와버렸다. 어머니 말씀에 한동안 멍하더라고요. 아내는 남자 형제가 없습니다. 결혼 전 연락하던 남사친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딱히 신경 쓰이는 사람도 없었고요. 대체 아기까지 집에 혼자 놔두고 나갔다 올 만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건 어느 누구라도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어머니께 걱정을 더 끼치기보다는 저와 아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별거 아닐 거예요. 괜히 애 보느라 힘든 사람 건드리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오늘 일은 제가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불러볼게요. 그런데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별거 아닌 게 아니니까 그렇지 이 녀석아. 너 이번에는 엄마 말 들어. 이렇게 역정을 내시기에 엄마, 그럼 저더러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이혼이라도 해요? 하고 물으니 어머니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영준이, 너 친자 확인 검사 알지? 요즘은 결과도 아주 빨리 나온다더라. 네 아들이랑 너랑 하나도 안 닮은 거 엄마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 결혼 전부터 애 가진 거라 별말은 안 했지만 혹시 또 모르잖니? 하시기에 저는 정색하면서 그랬습니다. 엄마, 무슨 친자 확인이에요? 결혼 전에 그렇게 와이프 싫다고 반대하고 상처 줬으면서 또 이러세요? 그런데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번에는 엄마 말 좀 들어. 너 이제까지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본 거 있어? 하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알겠어요. 엄마, 일단 알겠으니까 내가 생각해 볼게요. 일단 들어가세요. 저도 퇴근해야 하니까요. 그러고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내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을 내심 듣고 보니 좀 찜찜한 겁니다. 아이를 혼자 두고 애엄마가 나갔다가 남자차에서 내린 것도 그렇고, 또 아기 쌍꺼풀도 그렇고, 저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친자 확인 검사라는 게 맞으면 다행이지만 아이나 애엄마에게 괜히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아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예전에 결혼 전에 친구로부터 지나가는 얘기지만
석연찮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그 당시에 와이프와 결혼 준비를 할 때였는데요. 친구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었죠. 그런데 친구놈 중 재식이라는 놈이 제 결혼 소식에 그다지 축하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좀 저를 꺼리는 느낌이랄까요? 그놈은 술자리에서 오래 있지도 않고 볼 일이 있다며 인사를 하고 가버리더군요. 그놈이 가고 나서 같이 술을 마시던 정은이가 제게 머뭇거리며 말하길, 야 용준아, 내가 임마 이걸 말할 걸 말까 했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찜찜해서. 저기 혜미 씨 있잖아. 너랑 결혼 얘기 나오기 전에 재식이 저놈하고 몇 번 따로 만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몇 번 같이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랬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너랑 결혼한다고 그래서 엄청 놀랬다 야. 뭐 결혼하기 전이고 그 자식이랑 별일이야 있었겠어? 그래도 남녀관계는 모르는 거니까 말이야. 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기하는 거니 오해는 말어. 그 말을 제 친구는 참 어렵게 꺼내더군요. 에이, 뭐 우리 같이 어울려 놀기도 했었잖아. 별일이야 있었겠어? 하고 말했지만 속으로 조금 찜찜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와이프한테 직접 물어봤었죠. 혜미야, 너 혹시 재식이 따로 만난 적 있어? 제 물음에 와이프는 해맑은 얼굴로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왜 오빠? 이러길래 저는 바보같이 친구가 헛소리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여하튼 갑자기 그 일이 생각나더군요. 결국은 저도 아내를 믿기엔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서 결국 친자 확인 검사를 받기로 했고 그 결과 이렇게 친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머릿속은 멍했지만 뭐랄까요? 오히려 제 자식이 아니라 다행스럽더라고요. 이제는 깨끗하게 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모든 것이 후련했습니다. 일단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은 집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조용히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열어봐. 결과에 대해서 변명할 게 있으면 한번 해보고 들어는 줄게. 아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결과지를 제 손에서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나 봅니다. 아니 여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분명히 당신 애인데. 검사 다시 해보자. 검사 결과 틀린 것 같아. 혹시 당신 나 의심하는 거야? 절대 아니야. 당신 말고는 정말 다른 남자 없으니까. 검사 결과가 틀리다고? 그럴 리가. 다시 검사해서 그때도 내 애 아니라 그러면 어쩔 건데? 그땐 이혼할 거야? 제 말에 아내는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그 성질머리 더럽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제 눈치를 보며 검사를 다시 하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내 아이 아닌 거 맞지? 당신이 양심이 있다면 내가 기회 줄 테니 조용히 애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일주일 줄 테니 애 데리고 나가. 재산 달라 양육비 달라 소리 안 통하는 거 알지? 애오빠가 누군지 대충 짐작은 가네. 기가 막힌다 정말. 어쩜 나를 이렇게 오래 속일 수가 있는 거냐? 며칠 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회사에서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점심 먹은 것이 체했는지 속이 너무 안 좋아 회사에서 조퇴하고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데 미리 전화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런데 집에서 저는 또 한 번 못 볼 꼴을 봤지 뭡니까? 비번 누르고 들어왔는데 우리 집 거실에 내 친구놈 재식이가 떡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마 아내가 친자 확인 검사 후 친부인 그놈한테 연락을 하고 제가 없는 시간에 집으로 불러들인 것 같았습니다. 저와 헤어지게 되니 자기도 살 길을 찾아야 했겠죠. 모든 걸 내려놨고 이런 순간을 예상을 했지만 눈으로 막상 보니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야, 이 새끼야.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네가 그러고도 내 친구야? 결혼 전에 둘이 그랬으면 나한테 너는 친구로서 말했어야 해. 그렇게 숨기고 결혼해서 네가 몇 사람 인생을 망친 줄 아냐? 제가 한 대 후려치려고 하니 어처구니 없게도 아내가 말리더군요. 여보, 때리지 마. 때리면 당신 손해야. 이러길래 뭐? 네가 지금 나한테 그게 할 말이야? 너 나랑 왜 결혼했냐?
왜 내 애라고 속인 거야? 저 자식 돈 없고 가진 거 없는데 우리 집은 저놈보다 좀 살아 보여서 그런 거냐? 제 말에 아내는 아무 대답도 못하더군요. 신발 새끼, 강아지 새끼, 있는 돈 없는 욕 다 했는데 친구 놈은 저한테 무릎 꿇더니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영준아, 임마 진짜 미안하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때릴 테면 때려라. 너 봉 풀릴 때까지 나 가만히 있을게. 너 죽여도 시원찮아. 너네 둘 다 내가 소송 걸어서 아주 탈탈 털어줄 줄 알아. 여기서 할 말은 아니다. 내 새끼는 아니지만 애 있으니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따라 나와. 그리고 아내가 보지 않도록 그 동네를 벗어나 조용한 곳으로 친구를 데리고 갔죠. 친구 놈은 조용히 저를 따라왔고요. 조용한 공터에서 둘이 마주보고 섰는데 제가 친구 놈 얼굴만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놈이 먼저 무릎을 또 꿇더니 저한테 그럭디다. 영준아, 한 번만 살려주라. 나 가진 돈 없는 것도 알잖아. 어? 네가 하라는 대로 책임질 테니 제발 좀 나 용서해줘. 저는 말없이 친구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와라 끌어안아줬습니다. 얘 제시가 내 친구야. 고맙다. 네가 내 인생 살렸다. 이혼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 자식아. 친구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제 얼굴을 쳐다봤죠. 그게 정말 기뻐서 한 행동이었겠습니까? 그저 거지 같은 결혼 생활 끝내게 해준 쓰레기 같은 여자 데리고 가주는 이놈이 안쓰럽고 고마워서 그런 겁니다. 영준아, 고맙다니. 너 왜 그래? 정신 나갔냐? 이러는 친구에게 말해줬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네가 그 여자 잘 데리고 살아봐라. 어쨌든 애 아빠는 너인 거 같으니 네가 책임져야지. 둘이 잘 살아봐. 지금 보니 네 아들이 너 닮았네. 미리 말하는데 나 너한테 상간남 소송은 안 할 거야. 걱정 마라. 내 와이프, 아니 이제 네 아들 엄마한테 위자료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처리해. 제 말에 그놈도 당황하더라고요. 졸지에 친구 와이프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게 생겼으니까요. 그것도 애까지 날려서요. 근데 그 여자가 친구랑 살던 여자니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무슨 구멍 친구도 아니고. 한 여자를 남자 둘이서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어쨌든 그날 그놈은 그렇게 돌아갔고 저는 그 후 본가의 친자 확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당연히 노하셨고 난리가 나셨죠. 듣자마자 저희 어머니는 집으로 달려오셔서는 애엄마 머리끄덩이부터 잡으셨습니다. 네 새끼 도대체 누구 새끼냐? 우리 아들 자식이 아니라고? 이 개다리 년이 어디서 남의 애 새끼를 배워와서는 우리 집에 들어와? 어머니, 무슨 소리 하세요? 이거 놓으세요. 어머니는 2년 전년 쌍욕을 하시며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도 분이 안 풀리시는지 발로 애엄마 등을 밟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애엄마는 엎드려서 잘못했다며 빌고요. 저는 그냥 포기하고 정리할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지켜봤고요. 애엄마가 제 발로 이 집을 나갈 것 같지 않아 장인어른한테 전화해서 오시라 했습니다. 딸하고 애 데리고 가달라고 하니 무슨 일이냐며 일단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 하더군요. 얼마 후 저희 집에 오신 장인어른이 딸이 저희 엄마한테 맞아 엉망이 된 얼굴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사돈, 무슨 일이길래 남의 귀한 자식을 이렇게 때립니까? 어머니는 와이프를 때리다가 지치셨는지 대답도 안 하시고 결과지를 장인어른에게 던졌습니다. 제가 말했죠. 친자 확인 검사를 했는데 제 자식이 아니랍니다. 애 아빠가 누군지도 저 알고요. 이 사람하고 애 데리고 가주세요. 그 말을 듣고 장인은 말을 못하시더니 그럴 리가 없네.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 딸이 그런 짓을 할 리가 하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절대 못 믿겠다면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보고 자네 혹시 다른 여자 생겨서 내 딸이랑 이혼하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소리 지르셨어요.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의 귀한 아들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그 집 식구들 다 사기꾼이지? 당장 애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천연.
하시며 욕을 하셨고 양가 어른들이 고성이 오가면서 싸우고 난리가 났었죠. 결국 장인은 그 사람과 애 데리고 나갔고요. 저는 며칠 후 애엄마 짐 모두 싸서 그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몇 번 그 여자한테 전화가 오던데 받질 않았고요. 저는 바로 이혼 준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상담받으니 저는 이혼 소송이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기에 착수금 그 자리에서 바로 이체해주고 소송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 생부도 아는 상황이니 제 경우 친자 확인 결과 서류를 통해 친생자 관계 보존제 확인의 소를 통해 아이를 제 호족에서 바로 삭제할 수 있다더군요. 저도 그런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인생에서 저 같은 일 겪을 일이 한 번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니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 혼인 취소 소송 받아들여져서 결혼 생활 깨끗이 정리되었네요. 위자료 청구 소송은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1,500 판결 받았고요. 그 여자 같이 살면서 재산에 기여한 거 하나 없었고 혼인도 취소이니 당연히 저한테 가져가는 돈 1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1,500밖에 못 받은 게 억울하기까지 했지만 거기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했고요. 웃긴 게요. 소식 들어보니 제 친구놈 결국 그 여자랑 식도 안 올리고 같이 산다더군요. 살아보면 그놈도 알겠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여자랑 살게 됐는지요. 그 이후론 관심 끊었습니다. 친구들과 다 연락 끊고 살고 있어요. 3년 전 얘기를 다시 떠올리는 거라 생략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있는데 어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연결해준 차만색시 얻어 살고 있어요. 작년에 결혼했어요. 이번 일로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게 돼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부모님이 소개해준 조건 어느 정도 맞춰 만난 사람과는 별탈 없이 살고 있네요. 힘든 일 겪은 거 지금 제 아내도 알고 있는데 유쾌한 일 아님에도 저를 오히려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여자입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지금의 아내와 잘 살려고요. 저처럼 혼인을 취소하는 소송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혹여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신가요? 예전에야 부모, 형제, 배우자 등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꼽았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배신하는 일이 부지기수라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실제로 가족끼리 돈 문제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배우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재산을 들고 도망가는 일들이 보도되기도 하니까요. 그저 뉴스일 뿐이고 저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몇 년 전 제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건실한 사업가인 줄 알았던 남편이 범죄자이다 몰래 여자까지 만나고 있었거든요. 친정의 도움을 받아 사업 재기에 성공했지만 은혜를 모르고 멋대로 살다가 친정 아빠에게 한 방 먹고 나락으로 간 이야기. 지금부터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요즘에야 금수저다 흙수저다 하면서 돈이 많은 집 자식들은 행복하게 살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사회가 양극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극소수였고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행복을 느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동네 한두 집을 빼고는 다 고만고만하게 사는 형편이었는데 저희 집도 그 고만고만한 집 중 한 집이었습니다. 외벌이 아빠의 전업주부인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단출한 세 식구가 서울 외곽 동네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었죠. 아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엄마가 부업을 하게 되면 그 돈으로 외식도 하고 예쁜 옷도 사주시곤 했습니다. 아빠는 월급날이 되면 항상 양손에 붕어빵이나 고구마 등 먹을거리를 한아름 사갖고 오셨고요. 두 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기에 딱히 누군가가 부럽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당차고 밝은 성격으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주 가끔
아빠가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분들과 술 한잔을 하고 들어오시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윤아, 너 친구들을 사귈 때 혹시 어떤 기준이 있어? 나? 글쎄? 나랑 대화도 잘 통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면 친해지고 싶은데? 깊이 생각 안 해봤어. 근데 왜? 그래? 혹시라도 소윤이 너 가난한 집 친구라고 안 사귀고 따돌리고 혹시 그런 건 아니지? 에이, 아니지, 아빠. 솔직히 우리 집도 뭐 크게 부자도 아닌데 그런 거 따지면 뭐해? 유치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빠 마음이 좀 놓인다. 사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서 친구 사귈 때 돈을 버는 건 진짜 아니거든. 꼭 피해야 할 사람은 진짜 따로 있어. 피해야 할 사람? 어떤 사람인데? 돈은 많은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지. 마음이 부자면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마음이 옹졸해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이 불행하거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돈이 없는 건 괜찮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피해야 한다는 아빠의 말씀이 사실 당시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그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대학생이었던 시절만 하더라도 1학년 신입생 때는 공부보다는 노는 분위기였던 터라 그때가 가장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강의가 끝나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연애도 틈틈이 하며 마음껏 대학생활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갑자기 강의가 휴강이 되거나 오전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시내를 나갈 때도 많았죠. 제가 아주 빼어나게 예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꾸미고 나가면 예쁘다, 귀엽다는 말을 종종 들었었는데요. 어느 날 오후 친구를 영화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키가 훤칠한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죠. 저기요.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호감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에? 제 연락처를요? 예, 저 사실 여기 앞에 대학 다니는 학생이에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 거면 죄송합니다. 남자친구는 없는데요.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모르는 분이니까 자제하려고 했는데 완전 제 이상형이라서요. 만나보고 별로시면 연락 끊으셔도 돼요. 저도 같은 학교 학생이기는 해요. 혹시 1학년이세요? 네, 동갑이래요? 저희? 신기하다 진짜. 무슨 과예요? 전 경영학과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길에서 헌팅을 당하다 보니 얼떨떨했던 건 저도 모르게 연락처를 주었고 그날 저녁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친구한테 하니까 좋겠다면서 저보다 더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사실 상대방 얼굴이 그렇게 쏙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같은 학교에 다니고 저랑 같은 1학년이라고 하니 한번 만나보고는 싶더라고요. 그렇게 길에서 만난 저희는 몇 번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다 보니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렵게 대학에 들어왔다는 이야기,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돈을 떼인 적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좀 짠해지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소주와 오징어를 사 먹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 잡기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달달했던 사이가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나버렸기 때문이죠. 자동차 사고였습니다. 당시 그 친구는 돈 없는 학생이다 보니 당연히 자동차도 없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끌고 학교에 왔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서 이렇게 비싼 차를 어떻게 갖고 왔냐고 물었죠. 그 친구는 친한 형에게 잠깐 빌렸다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참 남자 허세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같이 타고 드라이브를 가자는 말에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타고 가던 중 순간적으로 옆차가 끼어들었는데
친구는 그걸 보지 못하고 그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천천히 갔으면 그리 큰 사고는 아니었을 수도 있었는데 전력 질주를 하다가 부딪히게 되니 차가 아예 뒤집히더라고요. 전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앞이 캄캄했지만 하늘이 저희를 도와주었는지 다행히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고의로 사고를 낸 건 아니었지만 조금만 신중했으면 사고는 안 났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 후로 차를 타면 항상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트라우마도 생겼고 그래서 그 사고 이후로 그 친구와 다시 만나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아무리 나이가 20살이라지만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허무하게 첫 연애가 끝나고 1학년이 끝나자 그 친구는 군대를 갔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에 다시 충실했습니다. 전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에는 학교나 기업체 영양사로 대부분 취업이 되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걱정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후 시간이 지나고 제가 학교를 졸업할 무렵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대한 첫 남자친구였죠. 소윤아, 오랜만이다. 나 기억하지? 이게 누구야? 지승이구나. 3년 만이다 우리. 제대하고 너 바로 복학 안 했지?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 좀 일이 있어서 잠깐 쉬었어. 이제 복학해서 정신 차리고 졸업해야지. 넌 더 예뻐진 것 같네? 그래? 나야 뭐 똑같은데. 후배들하고 같이 시험 보려면 너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요즘 신입생들은 우리하고 달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렇더라. 보니까 분위기가 우리 때하고는 확 다른 것 같아. 잘해야지 뭐. 우리 진짜 오랜만에 마주쳤는데 나중에 밥이나 한번 먹자. 3년 만에 우연히 만난 저희 두 사람은 반갑기도 하고 서로 안부가 궁금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반가운 마음에 만났지만 2번이 되고 3번이 될수록 다시 한번 잘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지승이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친구도 사귀어봤지만 지승이처럼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 것도 있었고요. 지승이는 술을 마시며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독립도 하고 싶다는 말을 들으니 확실히 예전보다는 생각도 깊어지고 성숙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다시 이쪽으로 기운 거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학교 졸업 후 한 중소기업의 영양사로 취직했습니다. 지승이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학교 성적이 좋다고 사회생활을 다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학교 이미지가